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놓고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중년층 환자에게 효과가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매장에 온 흑인 손님을 콕 집어 미행한 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6%로 집계됐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마이너스 0.9%에서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세 차례로 나눠 발표됩니다.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다소 개선된 것은 소비 지출과 민간 재고 투자가 상향 조정된 덕분이라고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당초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개인 소비 지출은 1.5% 증가한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1분기 1.6% 후퇴한 미국 경제는 오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 정의를 만족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 2분기 이후 2년 만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다수의 경제학자는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근거로 경기 침체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해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5만 2천 건을 상당폭 하회한 결과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1만 9천 건 감소한 14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주요 요인이 급증한 소비자 수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줄리안 디 조반니 연구원이 메릴랜드대, 하버드대와 공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어제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인플레이션의 약 60%는 모든 유형의 제품에 대한 더 높아진 소비자 수요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40%는 공급 충격이 원인이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66개 산업 부문 중 58개 부문이 공급 제약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국에선 수요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더 큰 역할을 한 반면 유럽에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기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료 가격 상승을 지적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가격 인상에 맞서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 수요와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지만 공급 문제를 완화할 도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디 조반니 연구원은 최근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물가 상승률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놓고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 명,
총 금액으로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대출금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군에 입대한 이들, 이미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20년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7만 4천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40%가 전체 학자금 대출의 60%를 보유한 반면 저소득층의 40%는 학자금 대출에서 20%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모기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회사 블랙나이트는 미국 주택 가격이 지난달 6월 대비 0.77%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집값이 하락한 것입니다. 또 2011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7월 0.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솟던 미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CNBC는 진단했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올해 초 3% 수준에서 지난 6월 6%를 돌파했고 현재는 5.75%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30년 모기지와 20% 계약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면 중위가구 소득의 32.7%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13%포인트 더 높은 수치며 지난 25년 평균은 23.5%였습니다. 블랙나이트의 앤디 월든 리서치 부사장은 우리는 7월 데이터가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본다며 추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는 롱코비드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브루킹스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 중 1,600만 명 정도가 롱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롱코비드로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임금 손실 규모는 연간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노동력 부족의 15%를 유발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후유증을 말하는 롱코비드는 감염자의 10에서 30%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케이티 바흐는 300만 명은 미국 전체 민간 노동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바흐는 영국에서도 롱코비드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1.3%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롱코비드로 인한 노동인력 손실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롱코비드가 삶의 질과 소득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면서 롱코비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3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4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중년층 환자에게 효과가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어제 국제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이스라엘 연구진의 팍스로비드 투약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의료기관에 입력된 환자 기록을 토대로 팍스로비드와 중증화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 10만 명당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입원한 환자는 14.7명, 투약하지 않고 입원한 환자는 58.9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확실한 투약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반면 40세에서 64세 환자를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10만 명당 팍스로비드를 먹고 입원한 환자는 15.2명, 복용 없이 입원한 환자는 1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명당 0.6명만의 차이만 보인 셈입니다. 화이자도 건강한 성인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팍스로비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속성이 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 결과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집단을 통제하고 관찰한 조사가 아닌 이스라엘 의료 기록으로 방대한 분량으로 보관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 만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팍스로비드를 100억 달러에 사들여 전국 약국에 보급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화이자의 연구를 토대로 팍스로비드를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5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불체자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입니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이래 18개월간 아일랜드 국민만큼의 수가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19만 9천여 명의 불체자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4년 임기 동안 7월 평균치보다 325%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 67%에 달하는 13만 4천여 명은 미혼 성인이었으며 테러 의혹 명단에 올라있는 이도 10명이었습니다. 또 지난 7월은 17개월 연속 불체자 15만 명 이상 입국 기록도 세웠습니다.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2,071파운드 규모 펜타닐, 12,989파운드 규모 메타펜타민 등 마약류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매장에 온 흑인 손님을 콕 집어 미행한 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인종 프로파일링 피해를 봤다며 회사와 매장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4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마이클 맨검은 지난 2020년 3월 냉장고에 끼울 전구를 사러 오리건주 우드빌리지의 월마트 매장에 들렀습니다. 당시 한 보안 직원이 맨검을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내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월마트 측은 맨검은 매장을 감시하던 직원들을 방해하며 절도범 확인을 막아섰고 직원들과 지역 보안관들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흑인 사회에서는 가게에 들른 유색인들이 절도범으로 의심받거나 미행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인종차별적 상황을 가리켜 흑인으로 쇼핑하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는 텍사스주에서 텔레비전을 환불하러 매장에 들렀다가 경찰에게 도둑으로 몰려 수갑까지 찼던 흑인 2명이 점주를 고소하는가 하면 올해에는 조지아주 교정당국에서 일하는 한 흑인이 월마트에서 절도 누명을 쓴 일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쇼핑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CBS는 덧붙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23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기대수명 자료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7.7세로 전년의 80.7세보다 3년 감소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 주별 비교에서 15번째로 높지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가장 컸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74.8세, 여성 80.7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이 뉴욕보다 다소 낮은 77.5세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의 80.1세보다 2.6년 줄어든 것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74.6세, 여성 80.5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모두에서 2020년 기대수명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로 꼽힌 뉴욕과 뉴저지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지역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역별로는 하와이의 평균 기대수명이 80.7세로 미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80세를 넘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는 평균 기대수명이 71.9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평균 기대수명은 77세로 1년 만에 1.8년 줄었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국제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여사는 어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머무는 델라웨어주에서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증세는 없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팍스로비드 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지난 2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감염은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일부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약한 재발 증세인 리바운드에 해당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원비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탈북민 이서연 씨를 오토 원비어 재단의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이 씨를 시작으로 다른 탈북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계속 수여할지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정부 예산에 주택 소유주 재산세 특별 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 2, 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앞,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